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장해찬 전 후보였죠. 근데 공천 취소가 됐죠. 본인이 여러 개 취소 결정이 난 뒤후에 시간을 좀 잡고 오늘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해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온실 속 화초들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수영구 주민 여러분, 혈혈단신 광야로 나서는 장해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저렇게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렇다면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과거에 썼던 글들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본인이 오늘 무소속 나갑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무려 8번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따져보니까 한 번 언급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지난 16일 공천이 취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의 SNS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삭제를 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럼? 이걸로 결심을 먼저 일단 보여준 건가요? 약간 맛보기 결심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삭제.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김용주 전 의원. 예. 한동훈 위원장 사진 지우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 언급한 거. 그리고 무소속 출마한 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뭐 부산이니까 부산 수영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해서 다시 입당하는 그런 패턴이 과거에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친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하고 직 라인으로 친합니다. 때문에 무소속이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준 국민의 힘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과거의 일은 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서로시 판단은 부산 수영구 유권자의 몫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은 이 자리에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걸 봐주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당 밖에 나가는 순간 입당은 없다, 복당은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강력한 후보를 그렇죠. 장해찬을 떨어뜨릴 만한 강력한 후보를 내야죠.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당정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장해찬을 떨어뜨리기 위한 강력한 후보를 냈을 때 이 당정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김철웅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릴까요? 일단 후보를 추가로 냈죠 지금 수영 냈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탈당을 하는 거고 나가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많이 얘기하면서 참모였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외통수고요. 출마하지 않고 만약 이번에 아마 첫 출마일 텐데 이번에 만약 출마를 적게 되면 영원히 그 꼬리표가 남게 되면서 앞으로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소속으로나마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 꼬리표가 남아가지고 어느 당에서든 이제 출마 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소속 출마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지금 현재까지 달려왔는데 현재까지 온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이었거든요. 윤석열 마케팅이었고 두 번째 지금도 이제 참모 1호로 하는 걸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면 당에 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후광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에 굉장히 큰 어떤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후보와의 예. 어떤 차별화를 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사실 저 장해찬 최고위원이 출마한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수용이죠. 부산 수용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의 개인기로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된 분의 어떤 뭐 자연스러운 유권자들의 선택을 조금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기도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당 표가 갈리는 겁니까? 그래도 뭐 그 민주당 후보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20% 정도 내외 나오거든요. 그럼 아마 장해찬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 하고 이제 국민의힘 조직력인데 예.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뭐 유권자 분들의 특성상 국민의힘에 대한 뭐 자연스러운 투표행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인가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예전 같으면 뭐 중진 불출마나 희생 권고했을 때 막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도 생기고 여러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모든 공천이 조금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걸 내려놓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이 당 전체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과 저 얘기는 이게 뭐가 배치되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공천 취소가 된 인물들 중에 무소속 출마하는 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아까 한 패널 분께서 잠깐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지난 14일 5.18 관련 이 옛날에 과거했던 말이 큰 논란이 됐죠. 공천 취소됐어요.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과거의 어떤 글들이 이게 큰 논란이면서 역시 공천 취소. 근데 도태우 변호사는 먼저 무소속 출마 선언,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는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정기람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 이런 무소속 출마가 이거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좀?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고요.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는 부산입니다. 요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어떤 영향을 좀 줍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총선의 성적표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전체적인 의석수. 전체적 의석수에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아니죠.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의 의석수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방금 앞선 주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지율이 비상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이 선거 전략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해찬 후보 막말 파문, 그다음에 또 도태우 후보 5.18 망언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그 장해찬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예. 어찌 보면 좀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대목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요.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라고 하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참모도 그냥 참모가 아니라 2로 그것은 참모라. 언론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인 입으로 스스로 후보의 자질이 미달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토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당정 갈등 지금 비화되느냐 마냐는 이 국면에서 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그 간극을 벌리는 그런 행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서 대단히 보수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도 그런 모습이 크게 없습니다. 탈당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정부 여당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 결국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라고 하는 중도 보수층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저는 지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요.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갈 때 그때 장해찬 당신이 후보잖아요. 손을 들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돌아간다는 얘기했거든요. 당으로.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소속으로 해서 다시 돌아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섞여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과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앞장서 싸워왔고 수용구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수용구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그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됐다고 복당 이거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민심을 막을 수가 없다. 본인이 당선되면 그 민심을 얻고 당으로 가겠다 이런 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을 막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을 갖다가 버리고 당의 지침에 반대해가지고 예.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다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다고 해서 다시 받아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57조의 이런 내용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57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57조의 2가 뭐냐면은 그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경선까지 끝난 사람은 또 거기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도태우, 장해찬이 후보하고 거기에 심지어 정봉주 후보까지도 후보자로 선출된 자이기 때문에 57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그 당선될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는 이런 식으로 경선까지 한 사람이 무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옮겨가지고 그 예.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은 막자 이 취지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수는 뭐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제가 봤을 때 총선 때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당대회가 열려가지고 예.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선출될 될 텐데 예. 그때까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자기는 총선 때까지 모든 걸 다 소모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총선 끝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고는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뭐 별로 이렇게 당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복당과 관련된 말의 무게감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쪽에 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가장 유력한 잠재적인 대권 후보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헌을 그렇게 시건할 만한 그런 당대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몇 가지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복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번에 당선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도태우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도태우 후보가 2022년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한 것도 아니고 김기웅 차관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을 공천했단 예.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출마했던 지난번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그 백수범 후보인데 그때 19.41%나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백수범 후보를 공천한 게 아니고 허소 후보라고 하는 또 신인을 공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지도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도태우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이제 장해찬 그 후보는 예. 아무래도 그 부산 TK하고 부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장해찬 후보는 당선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걱정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됐다고. 근데 그와 관련돼서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데 화면에 지금 자막으로 하단에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찐윤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에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는 입장을 냅니다.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자, 당직자는 당선권에 한 명도 포함 안 됐다. 실망이 크다. 일단 당직자들의 순번에 대한 불만 표시랍니다. 너무 뒷부분 아니냐 이거군요. 지금요. 또 있습니다. 호남 정치인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스럽다. 아, 호남 정치인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정기남 교수님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불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요. 일단 제가 아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에요. 직전 사무총장을 했었잖아요. 이철규. 그리고 지금 공천 관련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정치권에서는 뭐 약간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통상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 공천에서 불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정기남 교수님. 이것도 지금 비례대표 놓고도 이게 갈등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철규 그 위원자 의원의 그 어떤 여권 내에서의 어떤 존재감, 위상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알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물론 뭐 확인할 수는 대통령실의 없습니다. 입장과 많이 겹친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철규 의원이 당직자 순번 불만을 제기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건 하나의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 오. 오히려 비례대표 순번 과정에서 소위 이른바 대통령실의 입장 또는 또 다른 어떤 배려해야 될 입장이 있는 후보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겠다. 뭐 충분히 논의가 너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겁니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아. 진양해 씨라든지 소위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거론되던 여성들이 다 배제됐어요. 아. 이런 것들이 과연 뭐 물론 뇌피셜에 불과합니다만 예. 결국은 비례대표 공천 갈등으로 비화될 충분한 개연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20대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요. 뭐 대표가 거의 공천 문제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게 등록전이라고 하는 시한을 제시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지금 공천 갈등으로 싸움이 예. 확산되는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철영 교수님, 지금 등록 전까지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 전까지 바로 잡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바로 잡길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근데 그것도 아주 찐윤으로 꼽히시는 대표적인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 근데 사실 비례대표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1대하고는 달리 이번에 사무처 당직자를 예. 국민의 미래 저기 대표로 세웠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 21대 총선 때 보면 한성교 대표하고 그때 이제 이 비례의원 공천 파동이 나서 원주철 대표 체제로 그때 아주 그냥 내용이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게 엄청나게 볼성 사나워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처음부터 이제 아주 단속을 한 건데 본인의 장악력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그 예. 국민의힘의 공천위원을 또 파견해가지고 예. 모든 것들이 조율돼 왔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철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사를 펴지는지 모르지만 예.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철규 사무총장 본인의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스텝이 지금 대표한테 뭐라 지금 그런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빨리 바로 잡으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아쉽습니다. 이상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대표를 둘 다 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저 공천 명단을 제가 볼 때 바꿀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럼 저 얘기를 꺼내놓으면 이건 갈등 아닙니까? 엄청난 갈등이죠. 저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결국은 그동안 공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초보의 정치인, 초보 비대위원장 예. 그런 어떤 정치적 미숙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이 전체적으로 아마 본인 자신만만했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보입니다. 요거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거 심상치 않아 보여요. 확실히 앞서서 저희가 지금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저러던데 이거는 총선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지금 불거졌거든요.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정혁진 변호사께 한 1분씩 드리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당의 어떤 대표실 사무처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빠른 전달, 빠른 어떤 전개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과정 관리에 실패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이런 공간 그 말하자면 국민의 미래에 대한 순번 배치할 때는 핵심들까지 심지어는 대통령 뭐 정무수석까지 합의할 수 있는 당정 협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없었다, 서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명분이 있는 걸 갖고 꼬투리 잡고 실제로 방금 정의남 교수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보낸 사람 하나 또 순번 안에 없나? 이제 이런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2번을 꼭 그렇게 또 14번 MBC 줘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조율이 안 된 게 여기서 모양새는 다른 방식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면 초과에 그럼 제가 드린 질문은 이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냐는 거죠. 지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 나 출마 안 한다, 나 사심 없다 이런 얘기로 그냥 가버리면 이건 정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옥신 변호사 이게 지금 묘한 게 이종섭, 황상무 두 인물에 대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습인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끌고 가고 장악을 하고 있던 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텝이라고 얘기했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바로 잡으세요라고 한 셈이 됐어요. 네네. 이거 무슨 그림이 전개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만약에 지금 당정 간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총선 23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 일단은 호남과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남은 당선권 안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더 상징적으로 그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더 들어간 건 저는 가능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당직자도 한 명 정도는 뭐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고 뒤에 이제 깔려 있는 게 뭐 김행부터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대표하는 사람 뭐 한 명 정도 더 이렇게 모셔오고 그다음에 당직자 그 뭐 요번에 국민의 미래 대표도 당직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조정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 미래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지역구 공천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순탄하다는 인상을 줬던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인데 막판에 무속 출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친윤 실세로 꼽히시는 의원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밤부터 이게 또 뭔가가 움직일 것 같네요. 지금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요. 유동규 씨.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활동도 한다 그랬는데. 근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했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저 유동규는 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사퇴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계양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많이 힘을 주시고 정치 개혁을 원하신다면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고 원희룡 장관이 힘을 좀 몰아주셔서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교수님, 유동규 예비후보, 이제 예비후보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원래 출마할 때도 사실은 막판에 가서는 본인이 이른바 드랍, 그러니까 사퇴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빨리 사퇴를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본인이 뭐 제가 볼 때 출마 선언 자체가 그냥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려고 하는 일종의 관종 정치가 아니었을까. 그럼 관심을 충분히 끌었다는 판단일까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마를 하려면 이제 선거 기탁금도 내야 되고
이제 등록 기간이 다가오니까. 예, 등록하게 되면 아마 저기 아마 이 2천만 원 정도가 아마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거기 선거 사무소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느 당에 들어가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일단 뭐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에서 일단 뭐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요. 조기까지였던 거죠. 자유통일당인가요, 이름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예비 후보로서의 어떤 선거운동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들께서 보면 유동규 후보가 개항을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어떤 스토킹 캠페인도 좀 굉장히 조금 기대하고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럼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저렇게 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많은 분들이 반응이 이거 생각보다 빨리 사퇴를 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군요.